대만도 일본의 식민지였는데 왜 대만은 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아니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대만 사람들도 나름 저항을 했는데 1945년에 국共내전에서 국민당 군대가 대만에 들어와 보니까 일본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대만 사람들한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1947년에 228 사건이라고 일제 강점기 때 대만 사회에서 길러진 그 엘리트들을 장개석 정부가 다 제거해버렸어요. 숙청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오늘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공교롭게도 책 나온 직후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또 대만을 또 방문해 주셔서 우리 또 판촉에 또 큰 기여를 해주시고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짧게는 5년에서 10년, 길게는 뭐 2, 30년 정도. 어쨌든 간에 신냉전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어려운 질문은 서로 하지 마시고 신냉전은 뭡니까? 이런 거 하셔가지고 답변이 그냥 맞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술도 한잔 하고 또 이제 안주도 먹으면서 좀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어요. 예, 대만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좀 소개를 좀 해야겠죠? 예, 오늘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네. 미중 경쟁과 대만 해협 위기, 네. 남북한 동맹의 체인에 연루될 것인가? 예, 이 책을 뭐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한 1년 전쯤에 우리 한겨레 통일문화재단하고 또 리영희 재단하고 네, 그렇죠. 그죠 평화네트워크와 같이 뭐 한반도 평화 문제, 남북 관계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과 뭐 떼어놓을 수 없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좀 지구촌 차원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문제가 대만 문제인데 우리가 너무 이걸 좀 바다 건너 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1년 전에 한번 토론회를 2차례 정도 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표 저자이죠. 우리 길준영 기자는 한겨레에서 좀 국제부장을 맡고 있고 네, 국제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성균 중국연구소의 우리 장영희 연구실장들 네. 나오셨어요. 우리 그 장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양안 관계. 네. 그러니까 이게 대만 문제라고 하는 게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가 있고, 그죠? 예? 그리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 경쟁이라는 부분이 있고, 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데. 우리 장 박사님은 뭐 삼각형을 좋아하시나요? 뭐 삼각형 가지고 뭐라 이렇게 뭐 두 개의 삼각형이 작동한다. 작은 삼각관계로 네. 이제 중국 공산당, 국민당, 민주진보당, 대만에 있는 정당 두 개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큰 삼각관계는 뭐예요? 큰 삼각관계는 미국, 중국, 대만 네. 이게 큰 삼각관계고요. 작은 좀 삼각관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기분 나빠요? 아니 일본 전문가에서 요즘 일본도 뭐 대만 관련해서 막 얘기하니까 사실 미국과 일본은 대만을 보는 눈이 똑같아요. 예.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단지 그러니까 가깝잖아요. 이를테면 일본 영토가 저기 홋카이도부터 쭉 밑에 이제 그 오키나와까지 가면 제일 서단에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요나군이 이게 이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대만이랑 굉장히 가까운 거죠. 서울 대전보다 가까우니까 이게 있고 오키나와에 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가데나 기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중국이 군사적 상식으로 생각하면 미리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이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제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미국이 보통 타격을 받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기 어떤 국민들의 생명이 만약 이 사건으로 이제 직접 연관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다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시각 어쨌든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 미국의 패권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비슷한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미국이랑 동일시 할 수 있는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일본의 시각이 지금 뭐 중국이 좀 커지고 지금 약간 위험하다 이렇게 계속 현상 변경을 하려고 한다 라는 거에서 어쨌든 간에 미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높여서 내가 써줘 전에 없다 해가지고 나 건드면 너 죽여 그러면서 이제 짱돌 꺼내들고 이제 그 맥주병 딱 꺼내고 너 죽어 막 이러는 어쩐 기본적인 전략적 시각이 같다. 결국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만이 뭐라 그럴까 국가인 듯 국가 아닌 국가 같은 너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 국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추상적인 요건이 주권이거든요. 그렇죠. 주권이라는 거는 남들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태평양의 조그만 섬나라들만 나를 인정해준다고. 지금 14개 그런가요? 그렇죠. 대만과 남미 몇 수계를 개, 남미 몇 네, 개라. 13개 정도로 제가 13개, 기억을 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중국이 나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거나 나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대만을 국가 승인하지 말고 나하고만 할슈타인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만이 좀 헤어질 결심을 한 건가? 대만의 이제 국립정치대학이라고 네.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마다 한 10,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요. 대만 사람들의 가장 주류의 생각은 현재 상태로 그냥 유지해 달라예요. 그게 28%거든요. 네.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다가 미래에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도 28%예요. 그게 이게 합하면은 이제 56%죠. 그리고 4분의 1 정도인 25%가 네.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는 헤어지고 싶어요. 네. 그런데 왜 현상 유지를 주장하느냐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는 거죠. 내가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현실을 감안해서 현상 유지하겠다라는 그 비율이 56%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게 추세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대만한테 제시하는 게 그거잖아요. 일국가 이체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대만 사회에서는 이제 대부분 별로 불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불신감이 확 이렇게 더 확대되는 계기가 2019년에 홍콩 때려잡았잖아요. 홍콩 젊은이들을. 네. 그때 대만 사회의 여론이 일국가 이체제에 받아들이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10%에서 15%가 확 늘어났어요.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해석과 대만의 해석이 달라요. 대만 네.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정치적인 간섭에서 자유로우니까 그나마 난 이대로 살겠다라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독립 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밖에 안 돼요. 네.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은 1% 전후인 거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는 독립을 향해 가야 된다가 25%니까 한 30% 정도는 대만 사회 내에서 그 독립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56% 정도는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 못 받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자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최근에 흥미로운 지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현상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조로 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영원히 현상 유지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다수예요. 그러면 국제문제 전문가로서 양안 관계가 평화적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시진핑은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이제 가을에 20차 당대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3번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덩샤오핑이 이제 죽으면서 얘네들 웬만하면 2번씩만 해 그래가지고 장점인 이제 그랑 후진타오랑 2번씩만 했는데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막 2번 이상을 한다니까 2020년에 이제 한번 하고 계속 한 번 더 하면 또 2027년이잖아요. 4연임을 하면.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이제 주요 명분을 내세우는 게 어쨌든 간에 대만 통일, 이제 중국 사람들의 어떤 꿈인 대만 통일을 하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을 하려면은 27년까지 이제 쇼부를 이제 제가 보지 않을까라는 게 대체적으로 예측인 것 같고 어쨌든 중국이 그동안에 군비 투자를 많이 하면서 보면은 이제 대만이랑 미국이랑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어서 이제 정말 붙으면 미국이 이기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단기 결전으로 승부를 보면은 이제 미국이 간단치 않다는 게 여러 가지 워게임을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산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시진핑이 이제 이렇게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저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시진핑 아저씨도 모른다.
시진핑 아저씨가 가장 원하는 거는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로 통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고 하는 건데 그건 평화 통일이죠. 평화 통일이죠.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 네. 그런데 한 65% 이상이 나는 대만인일 뿐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 아저씨 입장에서는 아 이거 통일 어렵겠구나.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마잉주 정부 시기 때 좀 희망이 보였는데 대만 민심이 확 그 상황을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아 대만과의 평화적인 통합 또는 통일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죠. 민주진보당의 차잉원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비평화적인 수단을 상정하기 시작했어요. 2005년도죠. 반분열 국가법인가요? 네, 반국가 분열법. 반국가 분열법. 네. 그죠? 중국의 목표가요. 예전에는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목표가 맞춰져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통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좀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지금은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잖아요. 불과 몇 달 전에 설마 요새 대명천지에 무슨 전쟁이 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친히 저 우크라이나 별거 아니니까 한 3일 만에 진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된 거지. 밸런스 퀴즈잖아. 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국은 어떻게 나올 거냐? 첫 번째, 무기만 대주고 미국은 안 싸운다. 두 번째, 2판 3판 중국이 한 판 붙는다. 저는 그게 약간 3이 있다고 보는데 미국 뛰어드는데 뛰어들려면은 일단 대만 애들이 이렇게 한 2, 3주 정도 버텨주면은 미국이 들어온다. 근데 2, 3주 안에 확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지 이제. 판세를 보고 판단한다. 딱 일주일 만에 끝났어. 이제 차이인형 잡혔어. 그래가지고 끝났어. 그러면 거기다가 미국이 들이댈 수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미국이 2판 4판으로 대만 해협 전쟁에 끼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잖아요. 참전하지 않았는데 전자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C4ISR이라고 해가지고 그 러시아군의 모든 동태를 다 우크라이나군한테 알려주잖아요. 이런 정보전에 대해서는 대만한테 계속 지원을 해줄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은 A2AD라고 해서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미국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이 이 일도련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밀어내는 그런 군사력을 키워왔거든요. 거기에 지금 성공한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어쨌든 국제전이에요. 지금 러시아가 미군이나 그 나토 군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군사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 나라를 공격하거나 그걸 중간에 유익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시각부터 이건 내전이란 말이야. 내전에 대해서 타국이, 그것이 뭐 정보적인 지원이라든지, 군수 지원이 됐든, 그죠? 이건 내전에 대한 간섭. 뭐 작년 봄이었나요? 우리 그 오산 공공기지에서 그 글로브 마스터, 세계 최대 수송기가 그 미국 상원의원들하고 백신을 싣고 대만으로 날아갔었잖아요. 저는 그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이 그걸 중간에 쿼런타인, 그러니까 격리를 하거나, 그게 안 되면 요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좀 어떤? 예전에는 대만에 미군이 주둔을 했었거든요. 대만하고 단교하고 중국하고 1979년에 수교하면서 미군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미국 국내법에서 대만 관계법이라고 타이완 릴레이션즈 액트라고 하는 것을 법안을 만들었어요. 이제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주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만에 무기를 팔 수 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잖아요. 중국은 둘러싸여 있어. 흥북이 있고 오키나와고 대만이고. 근데 만약에 대만이 그 중국이 통일을 한다. 그럼 여기가 열려. 그 미국 입장에서 이거를 그 용인할 수가 없어.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오키나와 가데나를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셀이 조진다. 근데 중국이 아니, 그러면 잠깐. 미일 동맹을 상대로 전쟁을 선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그 선빵을 날릴 수 있어요, 중국이? 그런 것도 이제 상정을 하는 거라고 이제 미국이랑 일본은 보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중국이 대만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면 일본이 골치 아플 거 아니에요. 어? 미국도 골치 아프지.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튼 태평양 건너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본은 세계 생각할 때 이게 그러면 완전히 이제 자기들의 해양 수송로가 중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 다오이에타오 여기 판세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 뭐 아무튼 그런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대만 유사시는 곧 일본 유사시다라고 하면서 많이 거론되는 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예를 들면 오키나와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군기지인 가다나에 선빵을 날릴 거다. 이거는 그냥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일종의 좀 위협 인플레이션이 아닌가. 국제 관계에서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의지와 능력을 구분을 해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대만이 좀 불쌍해.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야. 우리랑 가치도 비슷하고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도와줄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레토릭과 액션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베 신조가 대만을 도와줘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잖아요. 그건 레토릭이거든요. 그걸 액션으로 군사적인 액션으로 어디까지 대만을 도와주고 미국에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죠. 미지수인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가다나 공군기지에 있는 미국의 전투기가 출격을 한다. 출격하기에 앞서서 일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사문화됐지. 사전 동의제하고 사전 협의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 나간다 라고 통보해 주는 거하고 나 나갈 테니까 동의해 줘. 근데 그걸 안 지켜. 안 지켜. 근데 이번에도 펠로시가 왔을 때도 가데나에서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가데나 앞에서 보니까 공중 급유기가 엄청 내렸어. 그리고 막 8시부터 돼가지고 F-15가 막 몇다가 막 출격을 하는 거야. 펠로시가 오니까 호위하려고. 근데 그게 뭐 일본이랑 어느 정도 뭐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도 이제 평화운동 하시는 분들이 뭐 정보공개 자료 같은 거 하면은 안 지켜, 그거를. 의지와 능력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잖아요. 저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의 목적이 3가지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개인적인 목적. 이제 82살이에요.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 천안문 광장에도 섰었고 뭐 티벳 뭐 그다음에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졸업 여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출마 안 해요? 안 하시죠. 네. 이번에 중간선거 출마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레거시를 만드는 측면이 있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펠로시가 본인이 직접 나는 대만 가겠다라고 먼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대만이 미국에 굉장히 로비가 치열하거든요. 의원들, 의회 대상으로 로비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펠로시 의장한테 대만 방문하겠냐라고 요청을 했고 거기에 응대를 한 거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대만에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25%에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이런 일련의 그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여론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위의 의지가 강해야 되거든요. 미군의 주력 부대가 대만 해협으로 오려고 하면 샌디에고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2주를 잡거든요. 근데 2주는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티면 안 되는데 그걸 버티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대만 사람들의 자신감인데 그게 지금 꺾어지고 있으니까 펠로시 의장 입장에서는 요걸 조금 부추겨야 된다. 내가 여기 올 정도로 미국은 대만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번 그 연말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다음으로 중요한 중간 선거인데요. 여기서 하원 의원들은 다 교체가 되고요. 500 몇 명이 다 교체가 되고 상원 의원들은 3분의 1인가 2분의 1이 바뀌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그 민주당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여론에서는 민주당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이다. 공화당 지지자들이 전쟁이 났을 경우에 대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비율이 60%고요. 민주당 지지자들은 50%밖에 안 돼요. 미국의 일반 대중들이 대만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 정치인을 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술김에 하는 얘기인데요. 술김에. 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만 해협의 문제를 중국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통일을 자신의 그 정치적 레거시로 내세워 버렸어요. 이 레거시로 내세우니까 자기가 등 떠밀려서 전쟁을 결정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고요. 중국이 경제사회적으로 또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전쟁을 발발시킴으로 인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또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만 해협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무기가 아닐까. 취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 심사숙고가 다 아니에요. 이게 이제 취중 진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그 CSIS에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워게임을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게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네. 그거 보면은 진짜 붙으면은 정말 이제 전면전이 일어나면은 미국의 핵 항모가 2개가 가라앉고 미국의 어쨌든 간에 뭐 전투기가 뭐 몇백 대가 날아가고 근데 아무튼 그 사람들 워게임으로는 그래도 어떻게 견딘다는 거야. 이긴다는 거야. 근데 그 정도 되면 장사님 말대로 걔네들 그러고 말겠어요? 핵이 있는데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이든도 모르고 시진핑도 몰라.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억지력에서 최고 억지력은 이른바 약간 그런 얘기가 대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대만에서도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지. 계획은 북한 논리에 너무 지금 심취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 저는 북한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틀린 논리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니 우크라이나 핵이 그 옛날에 그 원래 넌루거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다 핵이 있다가 안보를 지켜줄 테니까 핵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약속을 믿고 핵을 포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됐잖아요. 지금 미국이 어느 나라에게 핵을 포기해라 내가 너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안보 약속은 공수표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1994년까지는 세계 넘버 3였어요. 일단 중국이 대만한테 핵을 쓸 리는 없다. 근데 대만이 핵무기를 갖는 게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 만약에 대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면 전쟁부터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제2쿠바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제2쿠바 위기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어느 정도 적당히 자기들이 타협을 볼 여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 대만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다라고 하는 건 중국한테 무슨 메시지냐면, 그죠? 얘네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분리 독립을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근데 일본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벌어졌다. 아니 근데 그게 그 똑같잖아. 그건 나의 전쟁이다. 아니 그게 이제 일본의 전쟁이다. 그게 의사와 능력이 있는 거지. 근데 능력은 키워가려고 하는 거지. 이제 능력은 하여튼 개입하려면 걔네들이 무슨 뭐 항모 비싼 거를 그러니까 F-35B를 태울 수 있는 경항모 2대를 만들고 이번에 보니까 또 이지스함 2척을 새로 만드는데 거기 이제 1000km 정도 날아가는 이제 함대지 미사일을 싣는데요. 그러니까 공격 능력을 갖추고 그런 능력은 키워가려고 하는데 일본 돈이 없네. 그게 돈 어디서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해야지. 원래 근데 이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GDP의 2배의 빚을 가진 나라인데 그거 어디서 나오냐? 그럼 뭐 세금을 늘려야 되느냐? 뭐 또 빚을 내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의지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일본 사람들이 뭐 넘버 2랑 붙어가지고. 적어도 일본 본토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가 초토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각오를 하느냐. 그것도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나 군 좀 주고 나 찔러야 하는 놈이
그렇게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약간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거라도 해야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일본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 사람들은 정책의 영향력이 없죠. 사실 미래 가정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의 목표는 미래 전쟁에 참전을 하겠다라는 참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대만을 그렇지. 침공하지 못하게 지금 억지를 하는 게 목표예요. 이번에 펠로시가 대만 방문하니까 중국이 대만을 6군데를 이렇게 군사 지역을 만들어 훈련 지역을 만들어서 봉쇄를 했잖아요. 탄도미사일 4발이 대만 상공을 지나쳐가지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졌어요. 4발이 떨어졌어요. 그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지나간 것을 대만 국민들은 몰랐어요.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됐네? 탐지가 안 될 리가 없죠. 대만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불리해질까봐 그걸 공개하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그거를 대만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는 일본 방위성에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국 미사일 4발이 떨어졌다라는 거를 그거 떨어지려면 대만 상공을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너네 일본 접근하지 마 이거거든요. 너네 까불지 마. 우리 미사일 너네 거기까지 간다.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건데 사실 중국이 그러면은 이번에 훈련할 때 자신들의 군사력을 최고로 보여줬느냐 아니거든요. 똥펑 17이라고 하잖아요. DF-17. DF-17이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인데 이건 사용 안 했어요. 이거를 사용했을 때 이제 미군이 이제 그 능력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 쐈단 말이에요. 동펑 15까지만 쐈거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굉장히 머리 싸움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대만 문제를 국제화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해. 전 세계 사람들아 경각심을 가져라고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한마디씩 던지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거를 원하는 거고 대만의 지금 현재 민진당 정부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거는 어쨌든 현상 유지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스가 총리랑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처음에 이제 그 정상회담 문건에다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 얘기를 넣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뒷부분에 한국에는 거의 소개가 안 됐는데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구절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게 현상 유지, 이 현상이라는 건 미일 동맹의 패권 유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국이 이 현상을 변경하려고 한다는 거 굉장히 거기 불신과 이제 그걸 거기에 대해서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상 유지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냥 뭐 부지불식 시간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통일과 전쟁을 양쪽의 끝에 있는 스펙트럼 한다면 이 사이에 있는 현상 유지라는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요. 시진핑 이길 때 그 마잉주 정부하고 그때 양관계 그때 기억나겠지만 평화협정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평화협정도 막 거론되기도 했었고 예전에는 양안관계 사이에. 근데 그때도 현상 유지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서는 이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이 국제적으로 존중을 받고 있고, 그죠? 예. 대만은 분리 독립을 시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평화 통일로 일국양지 방식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도 중국 입장의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상 유지를 깨려고 하는 건 중국이고 그걸 지키려는 건 예를 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다. 이 이분법적인 이해가 맞느냐. 이 양측의 그 이제 움직임들이 충돌하고 있는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그건 내가 공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두 개의 현상 변화가 있었던 거죠. 아까 장사님이 얘기하는 작은 삼각형에서 민진당 정권으로 교체가 된 이 작은 삼각형의 충격이 이제 그 큰 삼각형에 중국의 충격을 준 거지 이제. 서두에 큰 삼각관계, 작은 삼각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천수입비엔 정부 때 대만이 본심은 어떤지 모르지만 독립하겠다라고 그 방향으로 갔어요. 천수입비엔이. 그럴 때 균형을 잡아줬던 국가가 미국이에요. 천수입비엔을 되게 싫어했어요. 미국에서. 야, 너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협력적인 관계였을 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등 관계고 경쟁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진당이 대만 독립을 명시적으로 지금 주장하진 않았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미국에게는 카드가 되는 거예요. 또 작은 삼각관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2016년에 민진당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중국 공산당이 대화의 플랫폼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국민당하고만 이 얘기하겠다. 2016년에 이제 대화를 단절하고 2017년부터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그 전략 경쟁을 중국하고의 전략 경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만 민진당 정권의 선택은 어디로 가겠어요? 미국 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민진당 정권이 미국 쪽에 쏠려 있는 것은 민진당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중국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이게 바다 건너 불이 아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 펜타곤의 고위 관료를 만나서 한미동맹과 그 양안 사태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 미국이 할 때였는데 만약에 동북아에서 어떤 분쟁이 발생하면 주한미군도 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 그 얘기고 그 핵심은 이제 대만 사태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 펜타곤의 고위 관료가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 취지였어요. 아니 우리가 대만 사태에 그걸 주한미군을 빼갈 생각이 없으면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가 왜 할까?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2005년도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얘기들이 나왔었던 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2006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관련해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이제 합의문을 발표하는데 핵심은 그거였어요. 미국은 한국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존중한다. 미국이 주장하는 바는 한국군은 너희들이 파병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예? 이거예요. 예? 예. 그건 뭘 얘기하냐면 주한미군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아무튼 그 문제가 깔끔히 정리가 안 됐는데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치. 주한미군은 미국의 군사력이란 말이에요. 예? 자기들의 주권적 통제 영역에 있는데 그 앞에 주한이 붙어 있어.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한국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사력을 예를 들면 대만 사태 발생 시 어떠한 형태든지 차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또 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네, 기지 제공이 다 저기 적배행위니까 뭐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근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고려해 봐야 되는 게 중국의 움직임이거든요.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와 북한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을 못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러시아에게 조금 도발을 해라, 군사적으로, 국지전적으로. 북한에게도 약간 남한을, 한국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을 하라고 했을 때 주한미군 전체가 움직이긴 어렵죠. 일부 움직이겠죠. 근데 북한이 뭔가 군사적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는 또 우리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를 너무 경직된 상황으로 몰고 그러니까 가게 미국은 되면 뭐냐면 그걸 오래전부터 계산하면서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몇 년 새에 미국이 유엔사 강화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네. 유엔사 강화. 예? 우리가 보통 유엔사령 부르면 북한의 남침 시, 그죠? 16개의 전력공업이 힘을 합쳐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격퇴하는 이런 역할을 생각하는데 이미 미국의 시야는 이게 대만 문제까지 번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 전력이 차출된다. 그럼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공백을 유엔사가 메워달라는 거예요. 그 메워달라는 거예요. 그 작년에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잖아요. 반면에 그 북중 조약, 조중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요. 지체 없이 모든 힘을 다해서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원하게. 아무튼 조약상으로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방금 전에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자동방어로 연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다못해 미일 동맹에는 그게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전 동의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전 협의제도 없어요. 잠시만 아까
필립 데이비슨 사령관 그분이 이제 뭐 5년에서 6년 내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올해 이제 말에 11월 초에 이제 20차 당대회가 열리잖아요, 중국에서. 그 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럼 불가능하다. 지금 중국의 군사적인 능력이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시진핑이 지금 3년임 집권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지금 뭐 시진핑은 3년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지금 3년임에서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험을 하겠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시진핑의 시대가 뭐 5년에서 길면 10년 그 이상 가기는 뭐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4연임 때 전쟁을 벌일 것이냐 아니면 3연임 때 전쟁을 벌일 것이냐 요 기로가 뭐냐면은 2024년에 대만에서 있을 총통선거거든요. 2024년 1월에 총통선거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1년 6개월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진당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민진당의 인기가 좀 많은 분이 지금 부총통으로 있거든요. 라이칭더라고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정치적인 사명은 대만을 독립시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총통이 됐을 경우에는 2024년에서 2028년 이 사이는 굉장히 이제 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필립 데이비슨이라든가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이 그 5년에서 6년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장 유력한 시기로 잡는 이유는 미군의 군사력이 그때 하강하는 곡선이거든요. 교체를 해야 된대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구축함이라든가 전투기라든가. 그게 제가 보기엔 다 그게 보니까 물론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뭐 우리가 좀 더 긴밀히 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좀 엄살이 심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이 좀 엄살이 심하고 지금 이제 중국의 그 군사비 지출이 미국에 비해서 한 뭐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이고 특히 이제 군사력에서 중요한 거는 뭐 일시적인 군비 지출이 아니다. 누적 그 군사 투자비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스토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볼 때 뭐 2020년대 후반에 되면 미국의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뭐 쇠퇴하고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적어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선 미국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일종의 중국의 디데이를 잡는다. 이런 부분은 결국 미국의 군산 복합체들이 또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국방비 높여달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무기 많이 사달라는 얘기고. 아무튼 이제 제가 보기엔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는 게 북한이다. 작년 6월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가 부쩍 대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만 얘기를 직접 거론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취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노골적으로 중국을 지지하면서 중국 입장을 두둔하면서 두둔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주적은 미국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전쟁 그 자체다. 그래서 전쟁 억지로 갖춰야 된다. 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건 혹시라도 대만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북한 입장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중국과의 조약에서 자동 개입 조항도 있고, 그죠? 거의 그리고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동맹이자 우방국이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처지를 마대하고, 우린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냐. 그죠? 그렇다고 뭔가 자기들이 모조 역할을 하자니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런 걱정을 저는 뭐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를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대만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좀 지금과 같이 막 그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방식의 현상 유지가 아니라 평화로운 현상 유지. 여러분 장기적으로 평화로운 현상 유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일차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더불어서 그거 관련해서 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결국에는 남북한 관계를 푸는 거에 있어서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들의 의지가 중요해요. 대만과 중국도 당사자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체가 큰 삼각관계에서 미국이 오히려 키를 쥐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이 미국한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대만 사회에서
이제 평화협정을 맺든 아니면 다른 방도를 찾든 하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 계기가 민진당 집권기에 생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2024년 총통 선거를 전후로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뭔가 중국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거든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역사의 레거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통일이 자신의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제까지 행보를 보면 50대 50이거든요. 본인도 헷갈릴 거예요. 본인도 그렇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 원래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에서 만났던 책이 이제 미국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 리차드 부시라고 하는 대만 전문가이자 중국 전문가. 재작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이게 어려운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었죠. 양안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중국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 중국이 대만의 자율성, 국내 정치적인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상태의 통일을 제안을 할 경우에는 뭐 우리도 그 북한하고 그 통일 문제 논할 때 연방제냐 국가연합이냐 요거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그 통일 방식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 더 정말 그 중화 민족을 생각하고 인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좀 물러나서 이제 국가연합의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제 이게 남북 관계에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당장 현실화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한이 통일 프로세스 혹은 평화 프로세스 접어든다고 하는 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생소한 실험에 가까워요. 그죠? 그것 자체가 어떤 양안 관계를 푸는 데 있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좀 더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당장은 뭐 양안 간의 당국 대화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뭐 제가 중국 친구들이 있으니까 중국 친구들한테도 뭐 얘기도 해볼 수 있고 또 뭐 대만에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해 볼 수 있고 같이 뭐 직접적으로 당장은 만나서 하기 힘들다면 뭐 중국 쪽에 전달하고 대만 쪽에 전달하고 그럼 또 간접적으로 입장을 듣고 그 얘기를 또 서로 교환해주고 일종의 좀 메신저 그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민간 차원에서 좀 강구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음주 방송도 해봤는데 우리 길 기자 어떠셨어요? 일본은 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억지를 통한 평화. 여기에 굉장히 이제 그 집착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이제 이게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안 변하는 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일 동맹의 이제 패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고 조금 뭐 저기 소장님 얘기하셨던 서로 이렇게 상호 신뢰를 쌓고 조금 그렇게 뭐랄까 좀 평화적인 그 진짜 억지에 의한 평화가 아니고 평화를 위한 평화의 길이 뭔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회 전체적으로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답답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또 한국 입장에서가 이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만 사태를 보면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현대 일본의 핵심적인 국가 정체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또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장 박사님. 그 대만 문제를 고민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한국의 국가 이익과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이 연동되어 있는데 저는 늘 한국의 국가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하는 그런 그 사고의 경향이 그렇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최근 1년 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제 맹자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천하의 문제는 필부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이 공동포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건 또 쇼핑이 후원이다 이런 모토를 갖고 한겨레 TV 온라인 쇼핑
마켓하니 여기서 물건을 상품을 또 많이 구매를 하면 우리가 공동포차 또 스페셜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또 풍성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셋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대만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 나누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창에 또 이렇게 질문란에 좀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또 기회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